청취자님, 혹시 뉴욕 상공의 그 지긋지긋한 펜실베니아 역발 교통체증을 단숨에 끝낼 거대한 모빌리티 혁명의 단서가 아주 지루하고 딱딱해 보이는 서류 한 장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연방통신위원회 서류 한 장이 품고 있는 엄청난 나비 효과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그 지루한 서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실험용 무선통신 스테이션 임시 허가 요청서입니다. 실험용 무선통신 허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나 대중은 그 조비가 새로 만든 기체의 디자인이 어떻고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화려한 스펙에만 열광하잖아요. 그쵸. 저도 맨날 유튜브에서 그 날아다니는 영상만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런 행정 서류의 이면을 봅니다. 겉보기엔 그저 단순한 전파 사용 허가증 같지만 이 서류야말로 조비가 이제 연구소의 테스트 단계를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뉴욕 맨해튼 항복판으로 끼어들어 상용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와, 미래 모빌리티라는 엄청 거창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고작 전파 사용 허가 서류라니 접근 방식이 아주 신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의문이 생겨요. 보통 일반 비행기들도 다 무전기로 관제탑과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조비는 이미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아주 넓고 통신 장애물도 없는 훌륭한 비행 테스트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거기서 이미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통신 테스트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전용 5G 수준의 무선 기지국을 그 전파 방해가 극심한 뉴욕 한복판에 설치하겠다고 FCC의 승인을 요청한 건가요? 마치 하늘을 나는 거대한 스마트폰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스마트폰.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일반 여객기와 에어택시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즉 텔레메트리, 다시 말해 원격 측정 기술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텔레메트리요? 네. 자, 보잉 777 같은 거대 여객기의 비행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도 10km 이상의 탁 트인 하늘을 날아갑니다. 장애물도 전혀 없고요. 구름밖에 없죠, 거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관제탑이장 그냥 VHF 무전기로 띄엄띄엄 교신하고 ADS-B라는 시스템으로 레이더망에 자기 위치만 주기적으로 띡띡 찍어주면 충분합니다. 하늘길이 워낙 뻥 뚫려 있으니까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릴 때 굳이 1초마다 내 배터리 상태나 위치를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에러택시는 비행 환경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고도 10km가 아니라 고작 300에서 500m 사이에 저고도를 날아야 하거든요. 300m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수시로 이착륙하면서 비행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돌풍도 잦고 건물로 인한 기류 변화도 극심하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엄청 복잡하네요. 그래서 조비의 기체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달린 거대한 비행 컴퓨터로 설계가 되었어요. 1초에도 수십 번씩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온도, 6개 모터의 미세한 회전수 변화, 기체의 기울기 같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지상 통제소로 끊임없이 스트리밍해야 합니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요. 잠깐만요. 그 지점에서 제가 태클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맨하튼 빌딩 숲은 지상에서도 일반 스마트폰 5G 신호가 툭하면 끊기거나 느려지는 곳이잖아요. 저도 뉴욕 갔을 때 지도 앱 안 터져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뉴욕 통신망이 악명이 높죠. 그런데 수백 미터 상공에서 시속 300km로 날아가면서 그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요? 빌딩의 전파가 반사되거나 통신 음영 지역에 들어가서 데이터 스트리밍이 탁 끊기면 이건 단순한 통화 끊김이 아니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신 통신기술의 맹점. 그러니까 빌딩의 전파가 부딪혀서 흩어지는 현상을 통신용어로 다중경로 페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다중경로 페이딩이요? 네,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도 하죠. 일반 이동통신망에 에어택시의 생명선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T&T나 버라이즌 같은 공용 네트워크는 지상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거지 상공을 고속으로 비행하는 기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텅 빈 사막 비행장이 아니라 전파 간섭의 지옥인 뉴욕 맨해튼에 직접 독자적인 무선 통신 스테이션을 세우겠다고 나선 거군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맞습니다.
조비가 FCC에 요청한 이 서류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뉴욕 상공의 통신 음영 지역을 싹 다 매핑하고 다중경로 페이딩을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끊김없는 데이터 링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뜻이죠. 와,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그렇죠.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캘리포니아 테스트장을 떠나서 전파 간섭과 빌딩 기류가 가장 가혹한 뉴욕을 굳이 택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자신들의 텔레메트리 기술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자 규제기관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시위인 셈입니다. 기술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점은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통신을 증명해야 깐깐한 규제기관도 안심할 테니까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텍사스나 마이애미처럼 날씨도 훨씬 좋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부유한 도시들도 미국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진입장벽이 높고 복잡한 뉴욕을 첫 번째 실전 상용화 무대로 타겟팅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철저하게 경제학에 있습니다. 출처 리포트들이 분석한 조비의 수익 창출 시나리오를 보면요. 전 세계에 뉴욕만큼 완벽한 시장이 없습니다. 뉴욕이 완벽한 시장이라고요? 네, 청취자님. 현재 맨해튼 펜실베니아 역에서 JFK 공항까지 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거리는 불과 20km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악명 높은 교통체증 때문에 평소에는 1시간, 조금 막힐 때는 2시간까지 도로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이나 비행기를 놓칠까 봐 택시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캐리어 끌고 도로를 뛰었다는 분들의 에피소드는 너무 흔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인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나 VIP들은 이미 육상교통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럼 뭘 타나요? 그들은 블레이드나 같은 프리미엄 헬리콥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헬기를 타면 그 꽉 막힌 거리를 단 5분에서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거든요. 2시간 걸릴 거리를 10분 만에요? 와, 엄청난 효율이긴 하네요. 네, 효율은 최고죠. 그 헬리콥터 요금이 편도에 무려 $200에서 $300.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번 탈 때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엄청나죠. 아무리 시간이 금이라지만 이 가격이면 결국 상위 1% 부자들만의 장난감 아닐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출장객이나 직장인들에겐 그저 교림의 떡인데 조비는 고작이 한 줌밖에 안 되는 VIP 시장을 먹겠다고 수조 원을 투자한 건가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도무지 안 보이는데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만약 조비가 기존 헬기 회사들처럼 한 번 타는데 $300를 받으려 했다면 결코 시정의 판도를 바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가격을 확 낮춘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조비가 노리는 파괴적 혁신, 즉 기체 경제학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기존 헬리콥터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단지 그 회사들이 폭리를 취해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입니다. 물리적 한계요? 어떻게 다르길래요? 헬리콥터는 항공유를 엄청나게 태우는 터빈 엔진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메인 로터랑 꼬리 로터를 돌리기 위해서 기어박스부터 수많은 기계적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죠. 아, 헬기 구조가 엄청 복잡하긴 하죠. 네, 항공업계에는 TBO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버홀 간격 시간이라는 건데 엔진이나 부품을 일정 시간 사용하면 완전히 분해해서 재조립하고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 가는 수준이 아니군요. 비교가 안 되죠. 내연기관 헬기는 이 정비 주기가 아주 짧고 비용이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기체가 하늘에서 돈을 벌어오는 시간보다 경납고에 처박혀서 정비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러니 인건비며 부품값이며 한 번 탈 때 수십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하, 헬기 요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비싼 기름값과 어마어마한 부품 정비 비용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조비의 에어택시 기체는 뭐가 다른가요? 조비의 기체는 100% 전기로 구동됩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도 필요 없고 정비할 게 훨씬 적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 전기 비행기니까. 네, 터빈 엔진의 그 복잡한 기계적 연결 대신에 6개의 전기 모터가 직접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움직이는 부품의 수가 획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이 기존 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감되죠. 고장날 부품 자체가 적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충전 시간만 확보되면 하루 종일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놀라운 가동률을 자랑하죠.
그래서 조비가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 요금은 1마일당 3달러 수적입니다. 1마일당 3달러요. 그걸 맨해튼 시내에서 JFK 공항까지의 거리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와, 편도 1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청취자는 100달러라는 가격이 현재 뉴욕에서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을 부르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비의 진짜 비즈니스 타겟은 300만 원짜리 시끄러운 헬기를 타던 그 1% 부자들의 파일을 뺏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럼 진짜 타겟은 누군가요? 진짜 타겟은 뉴욕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10만 원이 넘는 우버 요금을 내고도 1시간 반 동안 차질을 빚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일반 비즈니스맨들과 여행객들입니다. 아, 땅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겠다. 네, 육상교통의 상위 수요를 통째로 하늘로 흡수해버리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기존 파일을 옹졸하게 나눠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볼륨의 대중적 항공교통 시장을 창출하는 엄청난 캐시카우 시나리오인 겁니다. 와, 길바닥에서 10만 원 내고 이 시간 버릴래? 아니면 같은 돈 내고 10분 만에 편안하게 공항으로 날아갈래? 라고 묻는다면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네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매력이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떠오릅니다. 바로 소음과 주민 반발입니다. 가격이 10만 원대로 확 저렴해져서 수요가 폭발하면 뉴욕 상공의 수백 대의 조비 기체가 막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녀야 한다는 뜻인데 네네. 깐깐한 뉴욕 시민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도 맨해튼은 그 헬리콥터 소음 민원이 극에 달해서 시장에 아예 도심 L기장 폐쇄 조치까지 논의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님비 현상과 소음 민원, 이 부분이야말로 UAM 산업이 넘어야 할 가장 크고 물리적인 산입니다. 맞아요. 내 집 옥상에서 매일 헬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아무리 요금이 싸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비가 가진 기술의 초격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조비의 기체는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65데시벨 수준이거든요. 이게 기존 헬리콥터랑 비교했을 때 약 100배 가까이 조용한 수치입니다. 네, 단순히 조금 더 조용하다가 아니라 100배요? 잠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헬리콥터 특유의 그 공기를 사정없이 때리는 투두두둑 하는 엄청난 굉음이 대체 어떻게 사라지는 거죠? 그 굉음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전통적인 헬리콥터의 소음은 거대한 메인 로터의 끝부분, 즉 블레이드 팁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막 회전하면서 공기를 가를 때 발생하는 압력파, 그리고 터빈 엔진 자체에 찢어지는 듯한 고주파 소음에서 발생하거든요. 아, 날개 끝이 너무 빨리 돌아서 나는 소리였군요. 네, 반면에 조비의 기체는 거대한 로터 한 개로 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6개의 프로펠러로 양력을 분산시킵니다. 프로펠러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으니까 날개 끝이 회전하는 속도, 즉 팁 스피드를 훨씬 느리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천천히 돌아도 여러 개니까 뜰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시끄러운 내연기관 엔진 대신 조용한 전기 모터를 사용하니까 근본적인 소음 발생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고도 500m 상공을 쓱 지나갈 때는 기체 소음이 도심의 백그라운드 소음,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이나 공사장 소리 같은 일상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지상에서는 인지하기조차 힘든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로 부드럽게 밀어내듯이 나는 거군요. 100배 조용하다는 게 무슨 과장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진짜 음향 물리학적인 결과였네요. 네, 과학적인 결과죠. 그렇다면 도심 한복판, 그것도 빽빽한 빌딩 옥상에 이착륙장을 만들어도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기체가 아무리 조용하고 요금이 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에어택시 앱을 검색해서 깔고 회원 가입하고 정류장까지 알아서 찾아갈까요?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는 결국 접근성과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 지점에서 조비가 꺼내든 전략적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델타 항공이요? 네, 델타 항공은 조비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예약 생태계에 조비를 완전히 편입시켰습니다. 청취자님, 이걸 그냥 흔한 마일리지 제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면 뭔가요?
델타항공의 핵심 허브 공항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뉴욕의 JFK와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런던이나 파리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서 평소처럼 델타항공 앱을 켭니다. 네, 늘 하던 대로요. 그리고 항공권을 딱 결제할 때 앱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고객님의 맨해튼 아파트 근처에서 공항까지 10분 만에 이동하는 에어택시를 지금 함께 예약하시겠습니까? 헐, 대박이네요. 네, 승객은 별도의 앱을 새로 깔거나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항공권과 에어택시 탑승권을 한 번에 결제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연결 모빌리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집 문 앞에서부터 목적지 국가의 공항까지 문자 그대로 도어-투-도어 비즈니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퍼즐을 쫙 맞춰보니까 조비가 왜 굳이 뉴욕을 1번 타자로 선택했는지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죠. 네, 델타 항공의 그 막강한 기존 수요, 시간의 가치가 가장 높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 그리고 우버블랙 요금으로 뺏어올 수 있는 방대한 육상 대기 수요까지 이 모든 게 뉴욕이라는 한 도시에 폭발적으로 모여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전문가님, 통신망 구축, 내연기관을 뛰어넘는 경제성, 소음 문제 해결, 그리고 델타항공 파트너십까지 다 완벽하다고 쳐볼게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결정짓는 최종 보스가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말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기존의 평범한 여객기도 설계 결함 하나 발견되면 수년씩 운항이 정지되고 인증이 미뤄지는데 이렇게 6개의 로터가 막 틸팅하면서 날아다니는 완전히 새로운 비행차를 그 보수적인 FAA가 순순히 상용화하도록 놔둘까요? 이건 진짜 최소 10년은 걸릴 싸움 같은데요? 규제 장벽을 짚어주신 건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항공산업에서 FAA의 인증은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과도 같거든요. 수많은 스타트업이 여기서 파산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조비가 경쟁사인 아처나 릴리움 같은 후발주자들을 상대로 구축해놓은 거대한 해자가 빛을 발합니다. 규제기관과 무려 수년 전부터 가장 긴밀하게 기준 자체를 함께 만들어오고 있고요. 벌써 공장에서 양산형 기체까지 뽑아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오, 생각보다 엄청 앞서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조비가 그 깐깐한 FA의 승인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주 영리하게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투트랙이요? 미국 말고 다른 곳도 공략하나요? 네, 바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얼마 전 조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로부터 에어택시 독점 운항권을 확보했습니다.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에서 독점권까지요? 와, 그러니까 미국 FA가 꾸물거리면서 시간 끌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늘길을 열어버리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바이처럼 혁신에 목말라 있고 규제 유연성이 아주 높은 국가에서 먼저 실제 상용 운항 데이터를 팍팍 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FA 입장에서도 수만 시간의 무사고 안정 비행 데이터가 해외에서 쌓이는 것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위기감도 느끼겠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의 혁신 기술이 해외에서 먼저 꽃피우고 시장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FA가 스스로 인증의 속도를 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정말 전략적이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얇은 FCC 임시 허가 서류 한 장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뉴욕은 소음, 통신, 규제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3대 장벽이 모두 모인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조비가 이 맨해튼 상공에서 무선 텔레메트리 통신을 끊김없이 연결하고 조용한 비행을 대중 앞에서 증명해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공 하나를 넘어섭니다. 뉴욕을 뚫었다는 상징성이 엄청나겠죠. 가장 가혹한 뉴욕을 정복했다는 것은 런던, 도쿄, 파리, 서울 등 전 세계 어느 메가시티든 즉각 진출할 수 있는 완벽한 프리패스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서류는 조비가 단순한 R&D 회사를 넘어서 진짜 승객의 생명과 시간을 책임질 운항사로 진화하는 마지막 관문을 열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쾌감이 느껴집니다. 네, 큰 그림이 보이시죠? 청취자님,
우리가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며 지나갈 뻔했던 짧은 분석글,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딱딱한 전파허가 요청 소유 한 장, 이것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나 부서장의 도장이 띡 찍힌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훨씬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맞아요. 그 이면에는 배터리와 모터의 수천 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기 위한 독자적인 텔레메트리 통신망 구축, 또 항공유와 내연기관의 굴레를 확 벗어던지고 우버 블랙과 경쟁하려는 100달러짜리 파괴적 경제학, 그리고 가장 뚫기 힘든 뉴욕의 소음 규제와 님비 현상을 음향 물리학으로 돌파하려는 거대한 상용화 테스트의 전조증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산업의 궤적을 돌아보면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항상 무대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이런 작은 서류나 데이터망의 설계에서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에어택시 산업 역시 지금 그 결정적인 변곡점을 막 지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 차 안에서 오늘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 창밖을 보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즐거운 상상이 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델타항공 앱이나 우버 앱을 켜고 에어택시를 호출하는 당신의 모습을요. 도로 위에서 2시간 넘게 갇혀서 꼼짝도 못하던 거리를 백그라운드 소음에 묻히는 아주 조용한 기체를 타고 단 10분 만에 날아서 쾌적하게 이동하는 그날 말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 그리고 미팅이나 비행기에 늦을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스트레스가 라떼는 말이야 공항 가려고 도로에서 2시간씩 낭비하고 그랬어 하는 옛날 이야기가 될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도심의 하늘이 완전히 새로운 대중적 교통망으로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1차원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거주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될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지하철역과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다고 자랑하던 역세권이라는 말 대신 내가 다니는 회사 빌딩 옥상이나 우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에어택시 이착륙장, 이른바 버티포트가 있는지가 집값과 상권의 프리미엄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이른바 버티권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역세권에서 버티권으로요.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외곽 교외에 살아도 에어택시를 타면 맨해튼 도심까지 단 10분이면 날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선을 긋고 나누던 도심과 외곽이라는 지리적 경계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거리의 기준이 몇 킬로미터가 아니라 몇 분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세상. 오늘 밤 퇴근하시는 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하늘과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의 옥상을 한번 가만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빈 공간들이 뿜어낼 미래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